네,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의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보죠. 판사 출신이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검사님,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 책을 읽은 저도 사실은 이제 앞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좀 보이게 이렇게 드는 것 같기도 했었고 의도된 포즈셨죠. 네. 누가 보더라도. 직접 선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일면식도. 전화 한 통 나눠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선가 그리고 구매를 했거나 누가 네, 줬거나 미리 언지를 제가 그렇게 하겠으니 기대해 주세요라고도 들은 바 없어요. 그 보도 나왔을 때 그러면 엄청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놀랐고 저희 출판사 대표한테 네. 예, 그 추미애 장관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여쭤도 보고 네. 예, 근데 그렇게 예상 1.6배, 1.7배 네. 정도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출판사 사장님 완전히 얼굴이 예. 화색이.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잘 팔리고 있었다는 그렇습니까? 우리 출판사 대표님의. 그러니까 제가 네. 부제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도둑맞는가 그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정의와 공정의 얼굴을 하면서 내부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 네. 가령 뭐 이 사람 하나 잡아 넣는다고 정의가 지켜지는 줄 알아? 그리고 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인 우리 검사장님 그 분을 여전히 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검사장님이 구속할 사람을 고르게 하자. 뭐 그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으니까요. 네, 실명까지 거론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의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그런 민낯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것도 실명을 굉장히 많이 다 거론하셨더라고요. 네네.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당연히 관심 있게 책을 주문해서 보고 있었는데 보고 계셨군요. 지난주에 이현주 변호사님이 저한테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따로 또 주시더라고요. 책이 두 권이 됐어요. 지금 2번 됐어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한 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갑자기 화제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죠. 뭐 이제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하루 또 끝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는데 기본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는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도 뭐 구성, 절차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두 번째 심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보신다면? 네, 그 정한종 위원장님께서 네. 일요일 날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네. 15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그날 결론이 난다, 나도록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인터뷰를 했죠. 네. 하셨죠. 그래서 당초에는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 7명 신청하고 또 심재철 국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사람까지 있으니까 네. 한 사람당 뭐 1시간 이상 했을 때 이게 하루에 다 못하지 않겠냐 네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징계 절차에서 15일 날 있을 징계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이렇게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이 직접 신문 징계위원만 물어보는 쪽으로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간이 줄어들고 30분 이내로 줄어들고 또 그 8명 중에 3명은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 3명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대로 종결을 하겠다라고 정한중 위원장이 10일 날 징계위원회 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의 제기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뒤에 또 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하셔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막 반발했던 네네. 거는 뭐냐면은 그 20일 날 회의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안 했는데 검사 징계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보고 네. 또 이게 이제 그쪽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어떤 네.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계속 얘기를 하고 그날 나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세요? 내일 뭐 심의
무사히 치러질까요? 어떻게 하루 끝날까요? 그렇죠.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내일은 종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밤새 별다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징계 의결 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뭐 공정성에 반한다라고 돼 있는데 검사징계법하고 그 법관징계법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거의 같거든요. 네. 거기도 대법원장이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대법원장이 또 징계 의결권을 가져요. 징계 요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뭐 일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좀 흙탕물을 만드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뭔가 정치적 행보 하려는 것은 아닌가. 네, 상당히 의심인데. 이현주 변호사 그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법관징계법과 그 검사징계법이 거의 비슷하고 제정 시기도 비슷해요. 네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56년도, 1956년도에 법관징계법이 만들어졌는데 57년도에 딱 1년 뒤에 검사징계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대법원장이 징계위원들을 다 지명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대로 하면은 법관징계법도 위헌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논리상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거든요. 그 조직의 장이 어떤 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법 조항들이 다 위헌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서. 지금 이제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징계하는데 그걸 구성하는 게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잖아요. 총장 측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지금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위원장을 맡게 된 이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됐으니까 이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 이미 한번 회의 지났는데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는 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너무 법을 다루시는 양자가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는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사고를 당해서 유고 상태인 게 아니라 사퇴를 이제 해서 완전히 그 외부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거죠. 공석이 돼서 공석이라기보다는 결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결원. 완전히 이제 그 어떤 한 자리가 비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위원을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한중 위원장은 새로 위촉을 받아서 3년간의 임기가 이제 시작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예비위원이라는 거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임시로 대타로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예비위원 제도인데 이번처럼 사퇴해서 결혼이 생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적용해서 예비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뭐 아파가지고 잠깐 결석한 게 아니라 아예 자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확한 그렇다라는 비유입니다. 거군요.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또 하나는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 수 없게 했다. 질문 권리를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법정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제 변호인도 묻고 검찰 측에서도 묻고 뭐 그 재판관도 묻고 뭐 이렇게 다 묻잖아요. 증인이 이제 나오면.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기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봤을 때. 윤 총장의 변호인 특별 대리인께서 자꾸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법적으로 신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니은 미음이 다르다는 거 다 서교 변호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신문과 신문이 그렇죠. 다르다. 신문은 니은은 당사자가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쪽이 주신문을 하면 반대쪽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또 법정에서 벌어지는 증인에게 그 묻는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문, 그러니까 그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이 직권에 의해서 물어보고 뭐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신문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 좀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아예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다. 그게 다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사 재판 절차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3자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조직 내부의 구성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당부 판단을 제3자인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거다 보니까 네. 양쪽의 주장을 서로 듣기 위해서 서로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반대 신문하고 마지막에 또 판사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네, 물어보고 그래서 주어가 거기는 주체가 네. 네 사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인 또 저쪽에 검사, 판사도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죠. 니은자는 그래서 근데 징계 절차는 그 전 단계에서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만 네.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미음자 신문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뭐 일반인들도 조금 헷갈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문과 신문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도 법조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검사징계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약간 차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적용해서 우리한테도 이제 조금 적용해달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을 텐데. 그래서 10일 날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끝나고 나서 네. 그리고 11일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도 검사징계법에 그렇게 미음자로 돼 있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의제기 안 했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12일 날 채널A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네. 그런 문제제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문제제기 들고 나온 게 바로 법관징계법인데 아마도 그때서야 법관징계법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는 니은으로 돼 있네. 이걸 발견하신 것 그 같아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법관징계법에 니은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법관징계법이. 그 왜냐하면 신문이라 돼 있는 게. 거기에는 주어가 거기도 똑같이 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검사징계법이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도 위원회는 주어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위원들만 물어볼 수 있는 거로 법관징계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니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법관징계법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같습니다. 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많고 여러 잡음이 있으니까 신문대로 하겠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요? 확정된 것은 모르겠는데 정한중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네. 사실 뭐 증인들 뭐 일부 불출석한다고 해도 한 5명, 지금까지 한 5명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분들 얘기만 다 들어주면 그것도 사실은 하루는 가긴 갈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었죠. 화제가. 오늘 이문정 이 세 글자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어디 신문 단독으로 나왔던데.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지금은. 징계위원회 예비위원회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문정 검사는 이제 검찰 내부에 특히 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예비위원회 포함됐다라는 것 그러면은 징계위원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예비위원으로 접촉받았던 여러 검사들이 다 거절을 하고 연락도 회피하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아요. 부담스러워서요.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보다 상급 그렇죠. 네. 검사인데 징계 절차에 참여를 해서 가를 하면 이제 조직의 적이 되고 부를 하면 인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 법무장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모두 그 내부에서 뭐 색출전까지 들어갔죠. 파악하기 위해서. 그날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쓰는 검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문정 검사를 하면 오히려 이제 윤 총장 쪽에서 그 짜놓은 프레임의 공정성에 관한 프레임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정말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예비위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비위원은 이제 선정해 놨을 텐데 그분이 이문정 검사가 그 중에 한 명인지는 이제 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일단 언론 나왔으니까.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보도가 나왔는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피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4명의 위원들이 과연 15일 날 정상적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겠냐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제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댓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하셔요. 아 그래요? 네. 혹시라도 한 분이 나 뭐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네네. 못 나면 어떡하냐. 뭐 접촉자로 분류돼서.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아. 그럴 경우에 이 예비위원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은 이제 총 7명이지만 과반 출석, 과반 뭐 찬성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4명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위험하니까 왜 예비위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 전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7명 중에 4명인데 거기서 1명만 빠지면은 3명이 돼버리면은 이제 회의를 의사 열 수가 정족수가 구성이 안 돼서 그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뭐 지금 유고 상황이 될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딱 하나 변수가 있는 거는 코로나. 확진. 네. 누구나 코로나 확진 할 수 요즘은 다 있으니까 누구나 요즘.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예비원으로서 뭐 이문정 검사도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여기까지 일단 듣겠고요. 화제를 좀 다른 걸로 돌려볼게요. 지난주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법조기자단 탈퇴 일부 이제 언론사를 향해서 직접 이름을 댔죠 또 탈퇴를 요청했는데 뭐 여기 가지고 압박이다 논란이 있어요. 두 분 법원이나 검찰에서 만난 뭐 법조기자단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기억들이? 저는 나쁜 기억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검사하고 너무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쉽게 기사를 쓰시고 흘려들은 거, 뭐 주승 거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법률 지식이 법조 출입인데도 법률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 내에서 검사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은 뭐 싫어하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막 칭송해 마지 않는데 그건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소스를 많이 던져주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특별히 좀 예외적인 기자만 만난 거는 아닐까요? 그리고 저의 편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난 그런 에피소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다. 판사님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뭐 판사 시절에는 네. 기자들을 뭐 만날 일이 없었는데 판사들은 잘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판사들은 기자를 상대하는 네네네. 그 역할을 맡는 분이 공보관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네.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재판하는 데만 전념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공보관 제도를 두기 때문에 네. 그 공보관들은 또 출세 코스를 밟는 그런 발탁 인사가 많아서 저는 좀 약간 비주류 판사다 보니 네. 그렇게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네. 작년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그때 제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심도 많고 또 방송 출연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좀 정보도 듣고 하고 싶어서 많이 그때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셨군요. 그때 받았던 인상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원하는 정확한 제대로 된 기사들을 썼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어떤 정의감 있고 기자로서의 그 투철한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지금 보면은 그때 그렇게 썼던 분들이 다 좀 이렇게 팩트가 틀린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하고 제가 이제 뭐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전화상으로. 네, 언제까지. 네. 요즘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손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때 당시에 네. 검찰에서 흘려주는 기사를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사법농단 관련 기사하다가 그렇게 제대로 나온 것이지 본인들이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1687번님 문자 주셨네요. 검사들처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만 법조기자로서 인정받아서가 아닐까요? 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